아름다운 노래를 듣다가 갑자기 강연을 하려니까 미안하고 막 앵콜 하는데 예, 막 앵콜 할 때 이제 가슴이 막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듣고 싶으실까. 네, 그죠. 그래도 제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느라고 비행기 타고 왔거든요. 제주도 올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비행기를 꽉 타서. 비행기 타는 거 정말 좋아요. 예. 예, 왔다가 또 금방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의심하고 보자. 제가 저는 교회 열심히 다녀요. 안수 집사거든요. 제가 이제 사대째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집안이어서 저는 평생 집에서 뭘 들었냐면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야지. 목사님 말 무조건 믿어야 돼. 성경을 의심하면 안 돼. 평생 그 얘기만 듣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학을 할 때 보니까 되게 의심을 해야 되더라고요. 과학 공부 의심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모두 해서 과학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도 의심을 왜 해야 될까를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다 플래카드 만들다 보니까 의심하고 보라라고 했잖아요. 의심하고 보라 하니까 갑자기 보라색이 생각나가지고 다 보라색을 했고 이제 옷도 깔맞춤으로 보라색을 입었는데 마침 집에 보라색 옷이 여기 책이 있는 쫙 있고 도서관이고 거기다 이제 공룡이에요. 혹시 꼬마아이들 딱 보면 저 몰라요? 꼬마 친구들? 텔레비 안 보나요? 예, 혹시 이런 거 모르시나요? 전박이 공룡 대백과? 예,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제가 이 사람입니다. 예, 저희 동네에서는 낮에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절 보면 어떤 애는 오줌 지린 친구도 있어요. 예. 제가 16층에 사는데 9층 사는 친구는 저희를 거의 뭐 티라노 보듯이 공룡 아저씨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공룡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아까 보니까 급히 넣었어요. 꼬마 친구들 몇 명 있길래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하고 사실 내용이 꼬마들이 별로 좋아할 내용이 아니어서 괜히 뭐 호감을 일으키려고 한번 넣어 본 겁니다. 예, 뭐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뭐 이런 책도 쓰고 그랬는데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 되게 과학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과학 막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과학자니까 그러지. 우리는 과학 너무 어려서 관심 없어 그러는데요. 과학자도 과학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가 역사도 어렵고 지리도 어렵고 철학도 다 어려워요. 경제도 어렵고 예술도 없고 얼마나 어려워요. 하지만 그런 책들은 읽을 때 내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치 이해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차피 어려워도. 근데 과학도 그 정도만큼 어려운데 과학은 평상시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다른 언어로 되어 있거든요. 산수, 수학, 뭐 그래프 이런 거 있으니까 조금 더 어려워 보일 뿐이죠. 과학자들 다른 분야 가면 하나도 몰라요. 되게 어렵게 있죠. 그런데 이제 또 과학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할까요? 과학자 뭐 할 것 같아요? 연구할 때? 어떤 식으로 연구하죠? 실험. 네. 과학자들은 다 실험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첫 번째 오해예요. 과학은 실험으로 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마어마한 실험 장비도 있어야 되고, 뭐 실험 테크닉 있어야 되고, 분석 툴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 집에는 뭐 알코올 램프도 없는데 어떻게 실험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 친구의 절반이 과학자입니다. 그 중에 절반이 물리학자인데요. 제 물리학자 친구 가운데 실험하는 친구 한 명도 없어요. 컴퓨터만 돌리고 있어요. 아마 40년 전이면 연습생이다 보면 끄적끄적 대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원래 공룡학자는 아니지만 갑자기 비슷하게 돼가지고 여름마다 공룡 화석캐러 몽골에 가거든요. 공룡학자 전 세계 공룡학자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까지 실험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망치, 삽 들고 땅만 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다 실험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실험 장비가 없다 해도 얼마 뒤에 과학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과학관의 관장인데 과학관에 보면요. 들어올 때랑 나갈 때 표정이 다릅니다. 들어올 때는 아이들은 나는 과학자가 돼야겠어. 부모님들은 우리 애를 과학자로 키워야지 의기양양하게 들어오시다가 나갈 때쯤 되면 다 의기소침하게 나가세요. 우리 애가 내가 과학자가 되는 건 어렵겠는데 우리 애가 과학자가 된다고 택도 없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과학자들이 막 전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 친구의 절반이 그 과학자들 보니까 되게 천재 같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니까 내가 과학자 못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제 친구의 절반이 과학자라 그랬잖아요. 전 제 친구들한테 단 한 번도 천재는커녕 똑똑하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엉덩이가 무거운 친구지 똑똑한 건 거리가 멀어요. 차라리 제가 나아요, 걔네들보다. 그런데 여러분이 과학대에서 오해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과학자 그러면 누구 떠올리세요? 예? 아인슈타인. 전 여러분이 무슨 생각인지 다 알아요. 바로 이분 생각한단 말이에요. 과학자면 아인슈타인을 떠올립니다. 저분이 문제예요. 저분이 없었어야 돼요. 저분은 정말 천재거든요. 100년에 한 명 나오는 천재가 과학자의 상징이 돼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은 과학자에서 어마어마한 오해를 하게 된 거죠. 과학도 별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니까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가운데 뭐가 좀 만만하셨습니까?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가운데 이 청소년들 뭐가 제일 나요? 그 다음에 요즘 학생들은요 지구과학을 일방적으로 좋아합니다. 압도적으로 지구과학 좋아해요. 설마 난 학교 다닐 때 물리나 화학 좋아했어. 그런 분들은요 선생님한테 정말 감사해야 돼요. 물리나 화학이 재밌을 리가 없어요. 쉽지가 않고 정말로 어려운 건데 물리화학이 좋았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때는 대부분이 뭐 생물 좋아했죠. 저는 지구과학이 되게 어려웠어요. 제일 어려웠습니다. 왜 저희 때 지구과학이란 과목이 생겼는데 지구과학 교육과를 나오는 선생님들이 별로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구과학 교육과는 없는데 지구과학 과목만 생긴 거죠. 그러면 학교에서 다른 과목 선생님의 연수를 받고 와서 지구과학 선생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장 선생님이라면 어느 과목 선생님을 보내겠습니까? 연수에. 물리 보내겠죠. 천체 물리학과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다니는 사립학교는 정상적인 학교가 아니었어요. 저희 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가장 미워하는 사회 선생님이 지구과학 선생님이 지고 오셨어요. 선생님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막 그런 거죠. 정말 힘들었어요. 예, 우리 때 생물을 제일 쉬워했습니다. 우리가 생물이니까 좀 만만하잖아요. 꼬마애들에게 물어봐 다 알아요. 곤충의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만 얘기해봐. 그럼 뭘 얘기할까요? 머리, 가슴, 배. 또 다리 6개. 다 나왔잖아요. 개구리 뒷다리가 먼저 나옵니까? 앞다리가 먼저 나옵니까? 뒷다리. 물고기 위에 떴다 가라앉을 때 뭐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불에 이런 것도 하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요즘은요 생물이 그런 거 아닙니다. 요즘 생물 시간에는 DNA, RNA, 단백질, 효소, 복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생물이 절대로 만만한 과목이 아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과학 좀 좋아했던 사람들이 주로 이런 데 빠져 있죠. 외계인 막 이런 거 봤습니다. 여러분 외계인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왜 외계인이 있을 것 같아요? 봤어요? 예. 얘기 안 하겠어요. 외계인이 왜 있을 것? 저도 있을 것 같아요. 과학자들 다 외계인이 있을 걸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너무 커서요. 우주가 너무 커서 우리만 있으려면 확률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왜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우리 같은 지적 생명체가 있을 만한 뭐 행성수를 계산하는 방정식이 있는데 아무리 보수적으로 변수를 넣어도 수천억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딴 친구는 뭐 수십 개, 수천 조 개 이렇게도 해요. 근데 그 외계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만났던 친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너무 커서요.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죠. 근데 그 7바퀴 반 도는 빛이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데 1.3초가 걸려요. 1.3초면 달까지 갈 수 있어요. 가깝죠. 그런데 달 근처까지 가본 사람이 27명밖에 안 돼요. 달에 내려본 사람은 12명밖에 없어요. 불과 1.3초밖에 안 걸린데도. 화성에 가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성까지는 3분 2초가 걸려요. 아까 떠난 우주선이 아직도 여기까지밖에 못 갔어요. 근데 만약에 외계인을 만나려면 우리가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별 근처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별이 프록시마 센타우리입니다. 빛의 속도로 4년 3개월이 걸려요. 아폴로 11호로 가면 75만 년이 걸려요. 더 중요한 건 에너지예요. 거기까지 유인 우주선을 보내려면 지구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태워야 겨우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과학과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물리 법칙을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빛보다 빠를 수도 없고 에너지 보존물의 법칙도 있고 여기까지 보내려면 자기네 행성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하죠. 누가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수는 없습니다. 자, 옛날에 천동설과 지동설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세계관이 막 바뀔 때가 천동설, 지동설 막 바뀝니다.
그럼 지동설은 중심이 뭘까요? 잘 생각해야 돼요. 지동설은 뭐예요? 지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구가 뭘 돌죠? 태양이에요. 지구의 지동설의 중심이 태양이에요. 그 천동설의 중심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지구겠죠. 자, 여러분이 보세요. 나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조물주라면 태양계를 설계할 게 지동설로 설계하는 게 좋을까? 천동설로 설계하는 게 좋을까? 한번 보시죠. 예, 이게 지동설이고 천동설이에요. 천도 참 아름다워요. 아름답지만 내가 똑같은 결과를 나올 텐데 1번과 2번 기계를 만들 때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하겠어요? 당연히 간단한 방식으로 설계하죠. 이러면 고치기도 편해요. 복잡하게 만들면 고치기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잡한 설계도를 가지고도 천동설이 불과 몇백 년 전까지도 통했잖아요. 300 수십 년 전까지도. 그 이유가 뭐냐면 천동설로도 우주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천동설을 지금 지동설이 맞다 그러는데 저를 본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높이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저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돌고 있네 본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없어요. 왜냐하면 태양계가 너무 커서요. 태양계를 100억 분의 1로 축소하면 100분의 1, 억분의 1이 아니라 100억 분의 1로 축소하면 국제규격 축구장 300개가 됩니다. 그러면 태양은 지름 14cm짜리 커다란 사과 생각하면 돼요. 목성, 토성 엄청나게 큰 행성이잖아요. 구슬치기 하는 유리구슬. 천왕성, 해왕성도 큰 행성이에요. 콩알. 지구, 화성, 금성 이런 거는 볼펜 끝에 돌돌 도는 거 있죠. 그거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사과를 하나 놔두고선 저 입구에다가 손바닥 위에 올려다가 볼펜 끝에 볼 2개 올려두면 그게 지구와 달이에요. 사람은 축구장 300개가 오는데 손바닥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역사상 아무도. 그러니까 이거 보고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 맞을 수밖에 없는 논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논리를 품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바로 갈릴레오죠. 근데 그 전에 천동설에도 많은 허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천동설로 믿어도 되고 지동설로 믿어도 되는데 지동설이 훨씬 간단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훨씬 복잡한 천동설로 우주를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이분 때문이죠.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은 너무나 훌륭한 분이에요. 대학에 가서 모든 전공을 어떤 전공을 하더라도 첫 번째 개론 시간에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벗어나는 과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아버지입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서는 매주 최소한 한 명의 아리스토텔레스 전공 박사가 나온대요. 1년이 지나면 100명도 넘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황희정승하고 중학생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까요? 중학생이 훨씬 많이 합니다. 황희정승 DNA 몰랐던 분이에요. 황희정승은요, 이렇게 금성, 목성 이런 거 모르셨어요. 아리스토텔레스랑 우리랑 비교하면 누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훨씬 많이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에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는 뭘 주장하더라도 되게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논리를 아직도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권위가 엄청 셌어요. 그래서 일단 아리스토텔레스를 맞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어 얘기하면 저 이상한 놈이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어쩌지를 못했던 거죠. 권위가 엄청나게 셌었습니다. 권위는 중요한 거잖아요. 뭐 대통령의 권위 중요하고 학교의 선생님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학생과 부모님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권위주의는 나쁜 거죠. 권위주의에 빠진 대통령은 잘못하면 감옥에 가고 권위주의에 빠진 선생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천동설은 좋은 과학이었지만 천동설주의는 안 좋은 거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훌륭한 선생님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안 좋은 거죠. 의학파도 아리스토텔레스 의학파가 있고 갈렌학파 의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갈렌학파 의사들이 해부를 해보니까 신경이 심장이 아니라 뇌에서 나오는 걸 보게 됐어요. 놀래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의사들에게 갑니다. 여보기들 우리가 해부를 해봤더니 신경이 뇌에서 나오던 걸.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럴 리가 있나. 근데 자네들이 해부를 했다니까 믿을 수밖에.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누군가? 아리스토텔레스 제자 아닌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선생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은 이미 신경은 심장에서 나온다고 가르치고 책에도 쓰셨어. 그러니 자네들은 그냥 자네들이 관찰한 대로 신경은 뇌에서 나온다고 하게, 우리는 앞으로도 아리스토텔레스 제자답게 야, 신경은 심장에서 나온다고 하겠네, 가르치겠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권위주의에 빠져 있어 가지고는 뭐 틀린 거니까 발전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했던 게 갈릴레오인데, 그럼 갈릴레오는 잘 알았냐? 갈릴레오 이런 거 몰랐습니다. 태양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엄청나게 빨리 달려가요. 지구의 공전 속도보다 더 빨리 날아가면서 2억 2,500만 년을 주기로 은하의 중심을 돕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게 엄청나게 빨리 날아가는 태양을 쫓아가면서 돌라니. 그 달은 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지구를 또 쫓아가면서 지구도 돌고, 지구는 또 태양을 돌고, 태양은 저걸 돌고 있으니 또 은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정신없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가만히 서 있는 거죠. 알면요, 가만히 서 있지도 못해요. 자, 갈릴레오는 천문학자입니다. 저는 생화학자였어요. 그러면요, 갈릴레오랑 저랑 비교했을 때 누가 천문학을 많이 할까요? 제가 훨씬 많이 알아요. 갈릴레오 선생님은요, 안드로메다 은하 몰랐어요. 이거 모르셨던 분이에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는 찰스 다윈이에요. 찰스 다윈과 저랑 비교하면 누가 진화 이론을 더 많이 할까요? 제가 훨씬 많이 합니다. 찰스 다윈 선생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멘델의 유전법칙도 모르고 돌아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질문을 바꿔볼게요. 갈릴레오랑 저랑 비교하든지 아리스토랑 다윈이나 저와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훌륭한 과학자일까요? 누가 더 많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훌륭한 걸 물어봤어요. 여러분 답을 알고 있지만 예의상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분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죠. 왜냐하면 과학이란 것은 지식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이거든요. 찰스 다윈이나 갈릴레오는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바꿔놓은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 지식을 조금씩 쌓아갈 뿐인 거죠. 그분들하고 우리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물론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지만.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으로 치면 우리 쫓아오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를 존경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저는 잘 좋아하는 책입니다. 유발 하레의 사피엔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틀린 얘기 너무 많아요. 그냥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요. 그런 건 다 사소한 겁니다. 근데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거 같더라고요. 현대 과학은 이그노라무스, 우리는 모른다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서양 사람들보다 동양 사람이 세계 일주를 먼저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세계 일주하면서 뭐 합니까? 약탈하고 침략하고 죽이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중국의 정화함들은 세계 일주하면서요, 약탈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선물 주고 옵니다. 이거 우리 황제의 선물이야. 선물 주고 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는 아프리카의 해안밖에 못 가봤거든요. 그런데 갔다 와서 지도를 그리는데 아프리카 내부도 지도를 그려요.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우리 중국이 얼마나 큰 나라야. 중국 내부 이렇게 생겼잖아. 에이, 뭐 아프리카 내부도 이렇게 생겼겠지. 지레 짐작으로 그려버리는 거예요. 찰스 다윈이 탔던 비그로는 군함이었습니다. 남아메리카 해안선 지도를 그리는 미션을 갖고 있던 군함이에요. 그 군함에 왜 찰스 다윈 같은 과학자를 태웠을까요? 저겁니다. 이그노라무스. 우린 모른다. 우린 남미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타가지고 이 사람들이 조사하고 연구하고 기록하게 해야겠어 하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유럽보다 훨씬 더 높은 문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모른다는 걸 전제로 기본으로 삼았던 문명은 현대 과학을 만들었고, 지레 짐작으로 있었던 문명은 그 문명을 발전시키지 못했던 거죠. 제가 아주 애정하는 과학자인데 알스 신접 3 때문에 지나치게 바빠진 김상국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과학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다. 이게 뭐냐, 겸손함을 이야기하거든요. 과학자들은요, 과학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과학자들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만들어둔 업적들이 다 틀린 거로 밝혀지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되게 겸손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가장 놀란 게 이거였어요. 독일에서 공부한 게 이거더라고요. 매달 노벨상 수상자를 만날 수 있었어요. 오셔서 강의하고 그럴 때. 노벨상 수상자가 강의하는데 석사 1학기 애들이 막 까불게 질문해요.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요즘 얼마나 멋진 연구하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선생님 무슨 논문 쓰셨는데 이해 못했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아니에요. 논문 팔랑팔랑 흔들면서 선생님이 이 논문에서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해석했던데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나 뻘뻘 흘리면서 아 자네는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오해를 할 것 같은데 이게 맞네. 그럼 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 우리 아예 동료들은 왜 이렇게 버릇이 없나 했는데 그 친구 딱 강의 끝나잖아요. 앞에 줄 쫙 서요. 악수 한번 하고 싶어서 사인 한번 해달라고 그러고 사진 찍어달라고. 권위를 인정하지만 권위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 거죠. 계속 의심하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 사람도 과학자의 태도인 거예요. 겸손해요. 내가 노벨상 수상자지만 석사 과정 1학기하고 동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알거든요. 자기 틀렸다는 게 밝혀진다는 게. 그런 식으로 발전합니다. 근데 겸손이 뭘까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책이 이거더라고요. 한스 로슬링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 팩트 플리스라고. 내가 여러분 특히 어머니 아버지한테 권한 책입니다. 예, 이렇게 정리합니다. 겸손이란 자신의 지식과 본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모른다고 말하는 걸 거리끼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원래 갖고 있던 의견을 기꺼이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사실 과학자의 자세를 다 가진 겁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모른다고 말하는 걸 거리끼지 않고, 세 번째로 새로운 게 나오면 내가 갖고 있던 지식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주장을 버리는 거예요. 과학적이 되게 잘해요. 인문학자 선생님들 잘 못해요. 저는 과학은 의심에 대한 잠정적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생각합니다. 일단 의심하고 질문해야 돼요. 갈릴레오가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꿀 때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목성에서 달을 4개 발견한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목성의 달이 79개입니다. 4개에서 79개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왔겠어요. 이거 다 틀린 거거든요. 그 옛날에 그 책 쓴 사람이 난 틀렸어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난 내가 4개 봤어, 4개를 썼어. 그럼 지금 79개? 그럼 어쩌라고? 난 4개밖에 못 봤는데. 하지만 난 지금 79개를 생각해. 난 내가 책에 4개를 썼으니까 난 4개라고 주장하지 할래.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의심을 해야 되고, 나오는 답은 되게 잠정적인 답이에요. 과학은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답이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되게 감동적인 게 있어요. 내가 원래 그 사람한테 배우고 싶으니까 박사과정을 들어가잖아요. 교수님이 가자마자 자기 15년 전에 썼던 박사학위 논문을 주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다 보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박사학위 논문을 주다니. 쭉 첫 페이지 읽자마자 충격받아요. 틀렸어요. 선생님이. 첫 페이지의 전제 조건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쫙 읽다 보니까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사소한 거 말고 큰 것들 틀린 게 많아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가잖아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어떻게 읽었나? 선생님 정말 칭찬합니다. 정말 감격 깊게 읽었고요. 선생님의 과학적인 태도를 받아서 열심히 일하겠다 의지를 이해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살며시, 그런데 선생님 그 서론에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했더니 평범하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조금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얘기하니까 나중에 그 자질구레한 거 말고 굵직한 것만 그냥 몇 개나 틀렸나? 그냥 심각한 오류가 7가지는 있습니다. 그때 막 웃으시면서 3개를 더 찾아오게 그러시는 거예요. 10개는 틀렸나? 그러니까 3개 더 찾아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선생님이 뭐냐면 의심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 과학 선생님의 그 사명이 뭐냐면 제자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감명을 받아서 그 당시 전화값도 비쌀 때 한국에서 박사장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친구도 용기를 내가지고 자기 지도 교수님의 논문을 찾아서 막 빨간 줄집을 가서 가죠. 일주일 선생님 논문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요 했더니 선생님이 화를 내시면서 야 이마 너 정말 어이상실이네. 자식이 박사장 들어오자마자 지도 교수의 박사 논문을 막 한 거야. 너 정신 있는 거 없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울면서 전화했어요. 너 때문에 나 망하게 생겼어. 근데 내가 뭐라 했냐면 야 그 사람은 그분은 과학자 아닐지도 모르겠다. 의심을 촉진시키지 못했다. 사입일지 모르니까 당장 나와 실험실에서. 안 나와가지고 열심히 했고요. 그 교수님을 이어서 그 실험실의 교수님이 되셨어요. 예, 예, 꼭 나올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의심하지면 안 된다는데 이게 제 말이 아니라요. 공자님 말씀입니다.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심불호와 기폐하자. 어려운 거 빼고 이것만 생각해요. 쉬운 한자만. 믿기를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건 공부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폐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로가
무슨 자로왈하고 묻잖아요. 공자님에게 이거 뭡니까? 그러면 자왈하고 그래 이거 아니겠나? 그러면 제자들이 아 그렇군요 이렇게 안 합니다. 공자님은 내 생각 이런 것 같은데 그 제자들이 그거 아니라니까요.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들이 고분고분하지가 않아요. 근데 계속 그러면서 대화를 계속 해나가요. 근데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부라는 거죠. 공부라는 게 뭐냐면 의심하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의심하고 질문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무턱대고 믿기만을 좋아하면 공부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패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특히 과학 공부하려면 뭐 하면 된다고요? 의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의심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뭐가 의심이 안 쉬워요? 세상에 못 믿을 놈 천진데. 그런데요, 못 믿을 놈이 많지만 믿어야 될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고운 아주머니가 뒤에 초등학교 1, 2학년쯤 된 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책에서 읽었는데 무대가 되고 난 너 좋아, 난 너 사랑해, 난 너랑 놀고 싶어. 이쁜 이야기라고 얼리면 이렇게 눈송이처럼 예쁜 결정이 생기고 난 너 싫어, 꺼져, 죽어버려. 나쁜 말하고 얼리면 이렇게 못생긴 결정이 생긴대요. 이게 혹시 어떤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책 읽으셨어요? 그 책이 우리나라에요 70만 권이 팔렸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이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우리가 물에다가 좋은 이야기하면 물이 저 사람이 진짜 좋은 마음을 품고 있구나. 난 이쁜 결정을 만들어줘야지.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근데 그 책이 70만 권이 팔린 이유가 뭐냐면 좋은 이야기잖아요. 메시지가 좋아요. 그래요. 우리는 착한 마음을 품고 고운 말을 써야 되고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니까 스님도 추천하고 목사님도 추천하고 신부님도 추천하고 선생님도 추천하고 도서관 사서도 추천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려 70만 권이 팔렸어요. 제주도뿐이 아직 70만 명이 안 돼요. 69만 명이라며요. 제주도 사람들이 다 한 권씩 들고 있어도 아직 10,000권이 남을 만큼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정말일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 정말일까? 예를 들어서 물에다가 한번 예배게 해보는 거예요. 제가 해볼까요? 물에다 대고 바부시까 스바시바 스바라이시 개새끼 데스 하고 물을 얼리면 어떻게 될까요? 딱 봐도 욕이에요. 이런 게 생겨야 돼. 그런데 바부시까 스바시바는 러시아 말로 할머니 고맙습니다. 스바라이시 개새끼 데스 일본 말로요. 아름다운 경치입니다. 만약에 물이 한국말밖에 모르면 이런 게 생기고 글로벌하면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내가 16층 사는데요. 9층 꼬마가 엘리베이터 문을 닫으려는데 엄마랑 같이 오는 거예요. 걔는 내가 완전 영웅이거든요. 텔레비 나오는 공룡 아저씨예요. 나 문을 열고 있는데 애가 막 뛰어와요. 근데 엄마는 양쪽에 짐이 있으니까 못 들어왔어요. 나 문을 닫아 잠가버린 거 엄마 못 탔는데 깜짝 놀라서 엄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투명 텀블러를 꺼내더라고요. 공룡 아저씨, 내가요 오늘 학교에서요 이 텀블러에다가 물에다가 엄마 사랑해 100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엄마 몰래 냉동고에 얼린 다음에 얼리면 예쁜 결정이 생길 거거든요. 이거 엄마 어버이날 선물로 줄 거예요. 그날 그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거 한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다 텀블러에 물 담고 엄마 사랑해 100번 이야기하고 왔어요. 메시지가 얼마나 좋아요.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좋은 이야기지만 그렇다 가지고 저기 예쁜 결정이 생길 일은 없죠. 선생님은 그거 한 20년 동안 그거 하고 계신 거예요. 왜? 메시지가 좋아서. 이 도서관에도 책 여러 권 있을 거예요. 또 하나가 메시지 말고 메신저가 좋아도 우리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이야기했어.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스님이 이야기한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어. 무조건 믿고 싶어요. 또 뭐 있어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환경운동가가 이야기했어. 믿어야 돼요. 왜? 자기 이익을 산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 사는 삶이니까 좋은 삶이잖아요. 제가 동네 환경운동가 부부랑 친하게 지내는데 팝콘을 사가지고 집에 놀러 갔어요. 딱딱한 팝콘이 있잖아요. 그 옥수수 덩어리. 근데 그걸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전자레인지에서도 굴려야 되잖아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보통 정상적인 집은 전자레인지가 어디 있습니까? 부엌에 있잖아요. 근데 그걸 들고 발코니로 가는 거예요. 왜 발코니로 가나 했더니 발코니에 전자레인지를 놓고 쓰고 있더라고요. 아니 재수 씨 전자레인지를 발코니 놔뒀어요. 그러니까 정모 씨 전자레인지에서는요 전자파가 나와서 발암물질을 만들어요.
아 이거 발암 물질 만든 나쁜 거면 갖다 버려야지 왜 밝고 넣고 씁니까? 아 정말 씨처럼 이렇게 사오는 사람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데 그때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엄마 혼자 희생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전자파란 말 자체가 틀렸죠. 전자파면 자가 무슨 자자 같아요? 아들 자처럼 생각하잖아요. 전자파 그러면 전자가 총알처럼 튀어나와서 내 몸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전자기파입니다. 자가 자석할 때 자자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전자파로 쓰거든요. 그렇게 방송에 나가서 방송국이 되고 전자파는 말 좀 쓰지 말아야 해도 아직도 전자파라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정부 문서도 전자파라고 나와요. 전자파라는 거 과학용어 하면 전자기파거든요. 전자기파 어려워 보여요. 우리가 아는 모든 전파는 다 전자기파입니다. 근데 봅시다. 감마선 에너지 엄청 세요. 저거 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저거 쬐면요. 영화에서는 헐크 돼요. 자, 액선 맘대로 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여성분들 병원 가서 액선 쬐 때 꼭 물어보는 거 있죠. 뭘 물어보죠? 임신 가능성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제가 4월 달에 그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뭐 살아났어요. 막 해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새벽에 갔었는데 새벽에는 응급실도 한산해요. 그 쓰러지려면 새벽에 쓰러져야 돼요. 그래서 살아난 다음에 저를 보고 마저 조사를 해야 되니까 저거 흉부 엑스를 찍어 오래요. 딱 찍으러 갔어요. 9시쯤 됐어요. 딱 찍으러 갔는데 그때 저 지금부터 15kg 더 쪘었거든요. 지방 1kg가 이만큼이에요. 이게 15개가 이만큼 이게 내 몸 어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배도 이만큼 나왔을 텐데 딱 찍고 이러고 있는데 그 기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임신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고요. 그 저한테 놀리는 건지 졸려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물어본 이유 뭐냐면 엑스레이가 위험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에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여름에 선크림 바르잖아요. 왜 바릅니까? 자외선이 에너지 세니까 바른 거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 가시광선이에요. 무지개가 떴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무지개 떴어요. 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야 무지개 떴다 위험해 숨어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안 그러잖아요. 애들이 예능 프로 보고 있는데 아빠가 들어와서 애들아 미안한데 아빠가 뉴스를 봐야겠어. 채널을 바꿔야겠거든. 리모컨에서는 적외선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전자파가 나와. 잠깐 방에 들어갔다 나와.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마이크로파는 그거보다도 에너지가 작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발암물질을 만든다면 우리는 무지개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얼마 전에 쓰러진 다음에 실험실을 갔습니다. 그 생화과 실험실을 갔더니 그 박사과정 여자 후배가 오랜만에 텔레비 나온 선배가 왔다고 달달한 커피 한 잔 하시자고 커피를 다 주겠대요. 전 당뇨 때문에 달달한 커피 안 마시지만 하도 귀엽게 얘기해서 그래 한 잔 하자 그랬는데 커피 잔 먹을 잔 들고 딴 데 가는 거예요. 어디 가냐? 물 끓이려요. 아니 전자레인지 있잖아요. 여기다 대화 원래 실험실 다 전자레인지 합니다. 걔가 뭐라고 그러냐면 선배님 전자레인지 전자파가 나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짜증 나가지고 친구 교수한테 야채 잘라버려라 막 그랬어요. 아, 세상에 생화학과 박사과정 학생이 전자파를 운운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왜 그렇게 됐어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환경운동가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워낙에 좋은 사람이 얘기니까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더라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 했어도 우리는 의심해야 됩니다. 의심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숫자로 의심하는 겁니다.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왜 살충제 달걀 팔던 게 있었잖아요. 그때 숫자들 막 외우고 있잖아요. 몇 번 사면 안 돼 막 그랬습니다. 육지에서는 난리 났었어요. 이때 피프론이라는 물질 때문에 있습니다. 저 피프론이라는 물질은 우리 몸의 간, 갑상선, 심장에 독성이 있습니다. 얼마큼 있으냐면 보통 독성이 있어요. 설마 고독, 극독, 맹독인데 양계장에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얼마큼이냐가 아니라 뭐가 들어있다 하면 난리가 나요. 작년 11월 달부터 2달 동안 전국에서 예방접종이 안 됐어요. 아이들 왜 유아들 예방접종 해야 되잖아요. 백신 놔줘야 되잖아요.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예방주사에서 비소 AS가 발견된 거예요. 비소는 사약의 성분입니다. 그 엄마들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내 아기한테 그 사약 성분을 주사를 놓을 수가 있어요. 그 예방주사를 안 놓겠다든가요. 근데 생각해봐요. 아니 옛날에 없던 비소를 새로 예방주사를 만들면서 만들었을까요? 넣었을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옛날부터 있었죠. 근데 너무 조금 있으니까 검출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 조금마저 검출해서 야 이게 들어있네 한 거죠. 근데 그 비소량이 얼마큼이냐면 예방주사 한 대에 들어있는 비소량이 우리 밥 먹을 때 밥 한 숟가락 안에 있는 비소량이에요. 우리 밥을 먹을 때보다 계속 비소를 먹고 있어요. 근데 몸에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뭐가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얼만큼 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숫자를 따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피프로닐 있다니까 문제가 됐는데 그나마 제일 좋은 기사가 이거였어요. 대량으로 섭취했을 때 문제가 있다. 도대체 대량이 얼만큼인데 유럽에 이거 어디 갔어? 잠깐만요. 뭐가 있어? 내가 아까 만지면서 무슨 짓을 했어요. 네, 유럽의 기준치가 달걀 킬로그램당 0.02mg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달걀한테 0.0363이 들어있었어요. 80%더 들어있던 거예요. 문제인 거죠. 근데 달걀이 얼마냐면 50g 아니면 60g이에요. 달걀 60g 안에는 이 계산하면 0.002mg 들어있거든요. 그 얼마큼 먹어야 될까를 과학자는 다 해놨어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ADI와 ARFT라고 만듭니다. ADI는 평생 하루에 이만큼 먹어도 돼. ARFT는 하루에 이만큼 먹으면 독성이 생겨요. 근데 ADI가 얼마냐면 체중 킬로그램당 0.0002mg이에요. 그럼 자기 체중을 계산해야겠죠. 자기 체중 생각해보세요. 저는 60kg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0.012mg을 먹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저보다 반은 더 먹어도 돼요. 근데 60kg만 치고 0.012g 먹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몇 개를 먹을 수 있을까? 간단하잖아요. 0.01을 0.0022로 나누면 됩니다. 해보면 5.5개예요. 저는 그 살충제 달걀을 평생 5.5개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아이들도 평생 한 개는 먹어도 괜찮은 거였죠. 그럼 간, 갑성, 신장에 보통 독성이 생기려면 몇 개를 먹어야 될까? 그거는 체중 킬로그램당 0.009mg 하루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 먹으면. 60kg 하면 0.54mg이에요. 계산해 볼까요? 0.54를 0.0022로 나누면 246개예요. WHO는 세계보건기구는 저 달걀을 246개 먹으면 간, 갑사서 신장에 보통 독성이 생긴대요. 거짓말이에요. 246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저는 이 달걀이 괜찮다는 게 아닙니다. 저 달걀 기준치를 넘었었으니까 정부는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조치를 취하면 돼요. 그러면 되지 온 국민이 패닉에 빠져서 터무니없이 비싼 달걀 먹든지 안 먹든지 제 제자는 빵집이 망하고 학교 영양선생님들은 달걀 없는 메뉴를 짜느라고 골머리를 앓고 전국에서 수십 개의 양계장이 파산해서 그 파산한 양계장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수백억 원의 세금을 투여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두 줄만 계산을 차분히 했었으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미세먼지도 못 살겠어요. 저도 그래요.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근데 하나 더 붙이세요. 우리 어릴 때는 안 그랬잖아. 정말 우리 어릴 때는 안 그랬을까? 1988년에요. 서울 사람들은 목욕탕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88 올림픽 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왜 미세먼지의 원인이 뭐죠? 뭐 중국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석탄 발전소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석탄 발전소 큰 원인인데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도 집집마다 연탄을 뗐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석탄 발전소 한 가운데 살던 건 마찬가지였죠. 그때 시에 88 올림픽을 하는데 미국 선수단들이 우리나라 선수촌에 안 들어오고 동경에 있다 오겠대요. 서울은 공기가 나쁘니까 동경에 있다가 게임만 하러 비행기 타고 왔다 갈 때 한 거예요. 서울에 이태원에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미8군이 있었는데 미군 부대에 미군들이 새벽 조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공기 나쁘니까 새벽 조깅을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노태우 대통령께서 야 올림픽 기간 동안에 목욕탕 문 다 닫아 그러고 했어요. 목욕탕에 다 석탄 뗐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그때 어차피 집에서는 뜨거운 물 안 나고 목욕탕 갔었는데 여름이니까 괜찮아. 집에서 찬물 하면 되잖아요. 목욕탕 주인은 3주 동안 목욕탕 못 여니까 큰 문제였겠죠. 되게 심각했습니다. 서울 남산 보기도 어려웠어요. 아 근데 우리 어릴 때 미세먼지란 말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왜 어릴 때 미세먼지란 말을 못 들어봤을까요? 미세먼지란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란 말은 1994년에 생겨요. 지금 요즘에 서울의 공기라면요 88 올림픽 때 이만큼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냥 저걸 많이 봐요. 눈을 봅니다. 야 오늘 날씨 좋잖아. 애들 데리고 소풍 가자. 오늘 미세먼지 많네. 집에 있어야겠어. 내 눈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숫자를 봐야죠. 물론 상식적으로는 이런 날 미세먼지가 높은 날이 더 많겠지만 거의 반반이에요. 날씨 좋은 날 높은 날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숫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왜 미세먼지 얘기를 못 들었지? 근데 옛날에 미세먼지란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1995년부터 미세먼지 측정했어요. 근데 아까 지나갔는데 1995년과 2016년 비교하면 보통 미세먼지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초미세먼지는 전 세계는 2015년부터 측정했어요. 연수대학교는 1986년부터 측정했습니다. 1986년과 2010년 비교하면 4분지로 줄어들어 있어요. 여러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애들 대학 때, 대학원 때 흰 와이셔츠 며칠 입을 수 있었습니까? 하루밖에 못 입었어요. 뭐 까매졌습니다. 옛날에 여고생 교복 하얀 컬러 있었잖아요. 띄었다 붙였다 쓴 거. 왜 띄었다 붙였대요? 까매지니까 빨아야 했거든요. 요즘 고등학생들이 교복 하루만 입고 빨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훨씬 깨끗하죠. 올해 초에 3월 초에 미세먼지가 4일 연속 엄청나게 나빴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차 못 탔고요. 공공 주차장 다 문 닫았잖아요. 그날 보면 새벽 4시가 제일 낮아요. 왜 새벽 4시가 미세먼지가 제일 낮을까요? 미세먼지가 높은 날이나 낮은 날이나 발생하는 미세먼지 똑같아요. 매일 똑같은 양이 발생합니다. 야, 오늘 공장 많이 돌려서 미세먼지 더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공장 항상 돌고 있어요. 근데 미세먼지 농도 낮은 날은 뭐냐면 바람이 잘 부는 날이고 미세먼지 높은 날은 대기가 정체돼서 쌓이는 거예요. 근데 왜 새벽 4시에 제일 낮냐면 그냥 차들이 안 다니면서 바닥에 많이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많은 미세먼지가 바닥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 다면 흩날리잖아요. 흩날린 먼지, 신문에 비산먼지라고 많이 나옵니다. 그날 제가 살고 있는 도시가 고양시인데 고양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00 마이크로그램이었어요. 너무너무 높아서 저는 42km 되는 데를 대중교통으로 가느라고 2시간이 걸려야 했어요. 자동차를 못 몰아서. 근데 우리 너무 높아서 학교 경보 내고 그런 날이 그 양이 1986년에는 평균보다도 작은 거예요. 요즘 우리가 야 미세먼지 너무 나빠 조심해 하는 날이 1986년에 평균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기가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저 우리나라 공기가 유럽만큼 더 좋아져야 되죠. 하지만 우리 어릴 때는 안 그랬잖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쨌든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 어릴 때는 안 그랬잖아, 어릴 때는 안 그랬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면 정치인들이 쫄아요. 정치인들이 쫄아서 자꾸 정책 방향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 엉뚱한 데 세금 쓰면서 오히려 더 늦어집니다. 서울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미세먼지 측정기가 아파트 옥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 어떤 기자가 썼어요. 아니 사람은 여기 다니는데 왜 미세먼지를 저 위에 측정해? 그 정치인들이 야 그러네. 저 뛰어서 내려와 갖고 합니다. 갖고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태까지 쌓아놓은 데이터가 쓰레기가 돼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정책이 어떻게 반영되기를 봐야 되는데 내려오는 순간 우린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쌓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미 그 수십 년을 20년 넘게 해온 데이터가 없어지는 거죠. 좀만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 딸은 아빠 미세먼지는 중국이야 주장해요. 아빠 말 무지하게 안 들어요. 야, 예, 초미세먼지를 봅시다. 저는 뭐 중국 원이 0%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딸한테 물어보자. 하윤아, 너는 중국 원이 몇 프로 생각해? 아빠 중국 원이 90%는 되겠지. 그래, 그럼 중국 원이 90%면 우리나라 원인은 10%겠네. 이 얘기 뭐냐면 옆에 중국만 없어진다면, 중국이 지구도 사라진다면 우리나라 공기는 남극만큼 좋아야 되는데 설마 그럴 리는 없겠죠. 우리나라 공기가 남극만큼 좋지는 않을 거예요. 중국만 없으면. 그래도 80%는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옆에 중국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원인이 20%잖아.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기가 아이슬란드만큼 좋아야 돼. 아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아빠 50%는 되겠지. 좋아 그럼 50% 하자. 그 얘기 뭐냐면 옆에 중국만 없어진다면 우리나라 공기는 독일만큼 좋아야 돼.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 얻을 겁니다. 중국의 원인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아직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미세먼지에 관심 가졌습니까? 2015년부터입니다.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를 측정하면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전엔 더 많았지만 측정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의 공기가 괜찮다는 게 아니라 더 좋아져야 되지만 점점 나빠진다고 오해하면 엉뚱한 데 돈을 쓴다는 거죠. 자, 미세먼지 있는 날 마스크를 쓰는 게 이익일까요? 이익이 아닐까요? 마스크를 썼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면 이익입니다. 저도 마음이라도 좋아요. 근데 마스크를 썼는데 불편한 사람은 손해예요. 미세먼지 높은 날 마스크 쓰잖아요. 답답한 사람은 더 깊은 숨을 들이셔야 됩니다. 안 쓰는 게 이익이에요. 답답한 사람이면.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막 논다 그래 그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만드느라고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공기청정기를 돌리기 위해서 또 화력발전 돌리면서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방귀를 뀌지 말아야지 낀 방귀를 다 모으긴 너무나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책적으로 간단한 방법인데 우리 자꾸 어릴 때는 안 그랬잖아. 어릴 때는 안 그랬잖아. 학교에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다니면 우리 애는 몸이라도 건강하게 있는데 하루에 몇 시간이나 그 교실에 있나요? 교실 밖에 훨씬 많잖아요. 이렇게 엉뚱한데 세금을 쓰는 거죠. 또 그러니까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 메신저가 좋아도 의심해야 되고요. 의심할 때 숫자로 의심해야 되는데 또 어떤 위에 막 속는 게 뭐냐면 그냥 오래된 전설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 이런 거죠. 선풍기. 무슨 말씀을 하시나 알죠? 이렇게 선풍기 틀고 나면 죽는다. 저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선풍기 틀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은요 자다가도 꺼요. 그러니까 내가 잠이 내 코를 골 때까지 안 자고 버티다가 내가 코를 고는 순간 딱 끄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잠 안 자고 버틸려니. 왜냐하면 남편을 사랑해서 남편 죽을까 봐. 선풍기 켜다가 죽는다는 소문이 있는 나라는 전 세계 한 나라밖에 없어요. 왜 죽냐면 이런 게 텔레비 뉴스에 맨날 나와요. 이렇게 선풍기 켜놓고 자다가 호흡곤 사망사고 다발. 정말로 다 죽을까요? 왜 죽냐고 생각하냐면 선풍기가 돌면서 산소를 소모하잖아 그럽니다. 아니 선풍기가 동물입니까? 산소를 소모하게. 선풍기 우리가 저기다 석유 막 떼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 에너지는 저기서 오는데. 야 선풍기가 그 산소를 소모한다고 해보자. 그래서 선풍기가 산소를 소모해서 사람이 죽는다면 옆에 우리는 고양이나 개는 어떻게 데리고 사냐. 고양이와 얘도 어떻게 산소를 소모할 거 아니에요. 부부가 같이 잠을 자는데 아내 내가 남편이면 선풍기가 돌면서 소모하는 산소와 혹시 소모한다면 아내가 소모하는 산소와 와 아내가 무서워서 어떻게 부부가 같이 잠을 잡니까?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산소가 저체온증을 유발한다고 집사람의 주장입니다. 산소가 자꾸 바람을 부리니까 여기서 체온을 낮추잖아. 그러니까 저체온증에 물에 빠져 죽는 거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선풍기 틀고 자면요 난리를 치는데요. 에어컨을 켜고 자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선풍기와 에어컨 어떤 게 더 저체온증을 만들까요? 에어컨이 훨씬 그렇잖아요. 선풍기에서 또 무슨 얘기냐면 선풍기에서는 산소가 돌다가 산소가 돌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이산화탄소가 더 무겁잖아. 실제로 산소와 이산화탄소 비교하면 분자량이 32고 44예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분자량이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깔려가지고 우리가 질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즘 여러분 이불 깔고 자는 사람 많아요? 침대 깔고 자는 사람 많아요? 그럼요 더 안전해야 돼요. 이산화탄소 침대 밑으로 깔리고 위에 산소만 있어야 되니까. 그럴 리도 없잖아요. 그런데 산소량은 21%고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0.04%밖에 없습니다. 얘가 이 이산화탄소 저 작은 거 가지고 저 작은 양의 온실 효과를 일으켜도 우리 숨을 어떻게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 드라이 아이스가 하잖아요. 쇼할 때 보면 하얀 연기 나오잖아요. 가수를 할 때 그 드라이 아이스 이산화탄소예요. 만약에 저것 때문에 어떻게 되면 가수들은 다 노래보다 쓰러져야 되게요. 그럴 리가 없죠. 선풍기 때문에 죽었다. 잘 때의 주의. 최후로 밤잘 때 전기부채가 저거겠죠. 선풍기를 틀어놓은 채 자면 어린아이와 신체가 약한 사람은 반드시 감기가 듭니다. 술 먹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다가 그대로 죽어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신문에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1927년 신문에 선풍기 틀고 자다가 심경마비가 옳습니다. 1931년에 동아일보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바람은 원래 폭풍입니다. 선풍기 옆에 자는 건 폭풍 속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언제? 1920년 30년대예요. 근데 지금이 언제입니까?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2019년에 살면서도 우리 집사람은 여전히 이 신문 하는 것처럼 해요. 왜? 이건 오래된 전통이에요. 그냥 아버지한테 들었고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 때문에 의심 없이 오는 거죠. 더 많은 거 있습니다. 돈 벌려고 하는 헛소리들 때문에 속는 거 많아요. 이런 거죠. 제 페이스북에 맨날 떠요. 발바닥 패치 이거 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발바닥 너무 피곤해. 피곤한 사람이 발바닥 패치를 딱 붙이고 잤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시커먼 게 막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하냐면 몸에서 독소가 쫙 빠져. 날 피곤하게 독소가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독 주스, 칠을 이거 얼마나 많은 삶이에요. 심지어 유명한 과학자도 자기 뭐 같이 밥 먹자 밥 먹는데 왜? 난 요즘 해독 주스 마시고 있어. 야,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해나 싶더라고요. 주스를 먹고 해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패치를 붙여서 독이 빠져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빠져나오면 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해독 작용을 하려면 몸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간, 콩팥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콩팥이 이렇게 복잡해요. 인공 만들기도 어려운 거예요. 저기 망가지면 어떡합니까 우리? 이렇게 복잡한 장치로 투석 장치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만약에 패치를 붙여서 독을 빼낼 수 있으면 병원 다 망해야 돼요. 투석을 왜 해요? 패치 착착 붙이고 자면 되지. 근데 우리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저 패치를 붙였다 가지고 내 몸에 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가 없어요. 근데 땀이 빠져나온 건데 저 패치에는 땀이 빠져나오면 뭔가 지저분하게 생기게끔 물질이 들어있을 뿐이에요. 저 물질 내 몸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저 물질이 내 몸에 들어가면 법으로 막을 텐데 내 몸에는 아무런 문제를 주지 않으니까 법으로 안 막을 뿐이에요. 하지만 뭐가 써요? 쓸데없이 돈은 쓰는 거예요. 라돈 침대, 천연 비타민, 콜라겐 화장품, 음이온 방석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라돈 침대 뭐 요즘은 라돈 뭐 방사능 물질인데 라돈 침대 왜 했어요? 처음에 음이온 침대였잖아요. 그다음에 또 천연 비타민을 몸이 딱 먹었으면 몸에서 아 우리 주인님이 약을 먹었구나, 천연 비타민을 먹었구나 구분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분자입니다. 정 비슷한 거 있잖아요. 소금은 천일염과 정제염. 소금에 NaCl이잖아요. 그럼 천일염은 NaCl이 아니라 다른 건가요? 몸에 들어오면 똑같거든요. 괜히 천일염 갖고 해요. 천일염은 원래 전통도 아니었어요. 생긴 건 옛날에 천일염이 있다 그렇게 막 하지도 않았었거든요. 음이온 관심 많습니다. 음이온이 여러 가지 효과가 찾아보니까요. 음이온은 황산화 작용, 알레르기 체질 개선, 폐기능 강화, 면역 기능 강화, 혈액 정화, 세포 활성화, 공기 정화 기능, 먼지 제거 및 살균 기능이 있대요. 음이온이. 그래서 음이온 발생기도 막 팝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소금이 있잖아요. 소금이 아까 뭐라 그랬죠? NaCl이잖아요. 소금이 물에 들어가면 뭐가 되죠? Na 플러스와 Cl-가 됩니다. Cl-가 음이온이에요. 음이온이 저렇게 좋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소금을 무작정 먹으면 저 기능이 다 생길까요? 아니 세상에 음이온만 따로 있을 수 없어요. 음이온이 있으면 당연히 양이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왜 좋아지는지 잘 모르는 거죠. 소금을 몸에서 제거하는 간단한 방법이라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음이온이 그렇게 좋다고 광고하는 회사가 소금을 제거하는 방법을 또 해요. 아니 소금 먹으면 음이온이 막 몸에 생기는데 왜 그걸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사실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음이온 발생기에서 오존이 나와가지고 좋다는 거예요. 옛날에 오존 구멍 얘기 많이 했죠. 냉장고에 프레온가스 썼잖아요. 그래서 왜 남극에 오존 구멍 뻥 뚫어서 자에서 막 들고 있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전 세계가 어떻게 프레온가스 금지시키려니까 오존 구멍이 싹 막혔습니다. 괜찮아졌어요. 근데 가끔 시내에 보면 오존주의보 뜨지 않아요? 원래 오존은 좋은 거였잖아요. 오존은 자외선을 막아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왜 오존주의보가 떠요? 오존이 대륙권에도 있고 성층권에 있는데 성층권에 90% 있어요. 성층권은 지구의 뚜껑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층권에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대륙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는 오존은 스모그를 유발해, 스모그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오존은 저 위에 있어야지 10km 이상.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있잖아요. 서울에서 제주도 오는 비행기는 대륙권으로 다녀요. 저 성층권 언제 올라가냐면 유럽은 가야 살짝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맨날 가시면 난 비행기 타니까 성층권 보는데 그런지 알아요. 계속 대륙권 가는 거예요. 대륙권에 우리가 살아있는 곳의 오존은 우리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음이온 발생기, 그 오존 발생한다고 우리가 돈을 줘서 쓸까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왜 음이온 발생기 법으로 안 막을까요? 우리 몸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존 발생해요. 이만큼. 아까 전에 뭐가 있냐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큼이 중요한 거잖아요. 오존이 발생하지만 우리 몸에 해를 끼치지 못할 만큼 발생하니까 법으로 안 막을 뿐이에요. 근데 뭐가 손해예요?
내 돈이 손해. 저 기계산으로 돈 쓰고 저 돈 내고 전기 쓰려고 돈 쓴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콜라겐 화장품을 원하시대. 우리 엄마는 원하시는 게 참 많은데 콜라겐이 원래 피부 밑에 있는 겁니다. 이 피부 밑에 요게 콜라겐이에요. 단백질이거든요. 그 몸을 탱탱하게 만드는 단백질인데 나이가 들수록 확 줄어들어요. 40대 되신 분들은요 벌써 콜라겐 양이 거의 반 정도 줄어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쭈글쭈글하는 다 이유가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콜라겐이 줄어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콜라겐을 여기다 발라서 습도 넣겠다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근데 콜라겐은요 엄청나게 큰 단백질입니다. 콜라겐이 피부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만약에 콜라겐이 통과할 정도로 피부에 구멍이 있다면 그 구멍으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얼마든지 들어와야 돼요. 우리 피부가 왜 있어요? 우리 바깥 세상은 날 구분하기 위해서 날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보호하지 못하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다른 방식을 씁니다. 아, 콜라겐 바르지 말고요. 먹는 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와요. 먹는 콜라겐이 나왔어. 먹는 콜라겐. 먹는 콜라겐 먹으면 효과 있을 수 있을 거면 콜라겐이 어딘가 가겠죠. 근데 이거 되게 비싸잖아요. 콜라겐이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돼지 껍데기. 자, 그럼 돼지 껍데기를 먹으면 피부가 좋아질까요? 살은 확실히 쪄요. 피부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의심하지 못하면 의심하지는 사입이라 그랬잖아요. 자꾸 그런데 막 물어보면 뭐 의심하지 못하게 해요. 저거는 여기 나왔던 제품들이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그저께 생기사 갔더니 엄마 선물로 뭐 해줄까 했더니 게르마늄 목걸이 해달래요. 40만 원짜리. 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안 해줬어요. 근데 왜냐면 게르마늄 목걸이가 뭐냐면 그 돌덩어리예요. 게르마늄 목도리나 그냥 흙 갖고 애들 뭐 하잖아요. 흙을 뭉쳐가지고 끈으로 묶어서 잘 말려서 매는 거랑 똑같아 효과가. 굳이 40만 원을 주고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과학자가 되려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면 좀 안심하고 살고 안전하게 살고 그다음에 우리 돈을 전략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돈과 세금을. 공자님 말씀이 공자님이 그냥 흘려드리면 안 되잖아요. 호심불화 기폐야적이라 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지 말고 좋은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예쁜 사람이 광고했다고 믿지 말고 좋은 말이라고 믿지 말고 좋은 사람이 말했다고 믿지 말고 예쁜 사람이 광고했다고 믿지 말고 좀만 생각해 보면 더 안전하게 안심하게 살 수 있고 내 세금도 전략할 수가 있죠. 이게 아주 제가 여러분에 추천한 책인데요. 유사과학 탐구 영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만화책이에요. 공주사대에 생물교육과 나오신 분인데 너무너무 재밌게 두 권이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 있겠어요. 그 보면요 우리 집에 쓰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아닌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과학이나 헛소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유사 과학 이야기들이 하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특히 어른들께 꼭 추천하는 책은 이 팩트 플리레스라는 책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숫자를 가지고서 명확하게 우리의 선입견이 아니라 실제를 보여주는 책이고요. 물론 이 세 권은 아주 또 재미있는 책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예, 빨리 끝나고 싶은 청소년들이 있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